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지나가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나라가 형해화되고 나라가 정말로 썩어서 어떻게 문드러지는지 아마도 현장에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엄청난 대한민국을 망국에 이르도록 했던 주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씨가요, 지금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권력을 이용한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지금의 사위가 아니고 이전의 사위라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딸 문다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던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랑은 태국을 갔다 오면서 이혼을 해버린 상태라 그러고요. 또 태국에 나갔을 때 이상직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가 했더니 이상직이가 운영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 항공사의 상무 직급으로 거기에 현지에서 취업을 했다. 그리고 집을 공여를 받고 아이의 국제학교 등록금을 지원받고 마치 외교관 내지는 그 이상의 특권층의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아주 유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아들이란 자는 각종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다 휩쓸어 버렸죠. 근데 딸이라고 하는 애는 그다지 하는 일도 없이 태국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딸이라고 하는 다혜는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그런지 한국에서 대학도 안 다니고 일본에 있는 학교를 뭐 다녔는지 말았는지 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말이 있어요. 에? 스스로 수신, 몸을 갖다가 스스로가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안을 정제되게 잘 집안을 다스리고 그러니 연후에야 나라를 통치하며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의 경우를 보면은 지 속으로 난 자식, 딸, 아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전 사위 서창호입니다. 이자가 타이스타 항공사에 지금 채용 비리로 들어갔고 또 뇌물 혐의로 지금 4월 24일 문재인까지 지금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구속 기소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검찰은 왜 전 사위 서창호가 지금 타이이스타젯 항공사로부터 이런 급여를 받은 것, 또 현지에서 거주 공간을 갖다가 또 받은 것, 또 아이의 또 국제학교 다니는 또 학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재인과 타이이스타 항공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그 창업주 이상직과의 사이에서 뇌물이 오고 간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위 서창호와 딸 문다혜는 바로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수수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로도 아마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지금 결정을 내렸는데요. 문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그리고 이상직은 뇌물 공여,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럽니다. 이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특권을 갖다가 주는 것일까요? 거기에다가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그 남편이었던 서창호는 뇌물의 단순한 수수자의 수혜자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즉 이들이 해온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특권이죠. 자, 지금 이상직은 이 서창호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지금 임직원으로 채용할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본시 회사 내부적인 채용 계획도 없었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업에서 경력이 전혀 없던 이 서창호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은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문재인의 그 특권을 활용해서 이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본인은 또 관직을 얻어받는 이와 같은 뇌물을 통한 관직에 진출하는 아주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및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내에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 서창호의 채용 과정,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문다혜라는 여자는 왜 태국을 갔을까 하는 문제죠. 왜 그냥 한국에서도 외국 학교를 굳이 보낸다고 한다면 그 정도 아버지 백을 써서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태국을 갔을까요? 태국은 트랜스젠더도 많고 아주 그 사창가가 발달돼 있어서 여러모로 불결한 측면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사창가가 아니라 남자 창부들이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 그러죠. 좌우지간에 문다혜가 왜 아이를 데리고 거길 갔을까? 본인을 닮았다면 애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왜 갔을까요? 자, 그리고 이 이상직과 그리고 문다혜 그리고 서창호, 이자들은요 평상시에 아무런 인간관계, 친교관계, 인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은 이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현금을 지원해 주면서 소위 권력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관직을 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보면요, 이 서창호가 해당 타이스타젯 항공사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아서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했다 그럽니다. 이 서창호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 해당 항공사로부터 약 1억 5,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취득했고, 또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태국 내에서 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2억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보더라도 이 항공사가 이 서창호를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러한 배경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직원을 채용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바로 태국에 문다혜 가족이 이주하기 위한 그 명분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특혜를 적용해서 이자들을 타이스타젯 항공사의 상무 직급으로 채용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 당시 서창호가 현지에서 채용될 당시 타이스타젯 항공은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금융적으로도 아마 압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임원을, 일반 직원도 아닌 임원을 채용할 그 어떠한 필요성도 이유도 전혀 없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서창호라는 자 역시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어아니라 뭐 다른 무슨 IT 쪽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메일 수발신 정도,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다 그러는데, 이자는 그 당시에도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거나 아니면 국내로 귀국해 버린다거나 혹은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근로 서비스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상직이란 자는, 이 관직을 탐하는 이 자는 2018년 4월 청와대 방문 직후부터 문다혜의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에서의 주거지, 그리고 그 아이가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등을 파악한 뒤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비서관 등을 통해서 문다혜에게 지금 그 정보를 제공했다 그럽니다. 자, 지금 이상직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현지 운영자에게 월급여 800만 원, 상무직급 주거비 제공을 조건으로 이 서창호 채용을 지시를 하였는 바, 해당 급여는 해당 항공사의 대표이사보다도 2배 이상의 고액이었고, 주거지는 매달 35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고급 맨션이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서창호가 기본적인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의 정식적인 채용 절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부터 청와대 직원들은 태국 현지를 답사를 하고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하였고, 또 이상직을 통해 소개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서창호는 자기가 그 현지에 채용된다고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현지 태국 주재 이스타젯 항공사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이상직에게서 들은 거 없느냐 라면서 이상직의 지시 사실을 먼저 확인하였고 채용을 요구하였고, 또 정식 근무하기 전에 이상직이 주재한 임원진들과의 식사 자리에도 참여를 했다는 이런 뻔뻔스러움을 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개소리에 대해서 수긍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통상의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사건 관계 장소인 청와대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이란 자, 정말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미증유의 경험을 하게끔 하였던 자입니다. 저자의 고향과 저자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우리가 다 착각하고 오해를 하였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과 대한민국의 국부, 대한민국의 지적 재산 등등을 모두 북한에 퍼다 주려고 밤낮 없이 밤잠 안 자고 고민했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북의 괴수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 있습니다. 자, 이 USB 안에는요,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 방식 중에 중수로 발전이 있습니다. 바로 플루토늄이 생산돼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중수로 발전 방식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다 총망라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북의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북을 어떻게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알파에서 오메가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정말 우리가 지금 머리를 쥐어 싸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방위산업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소스 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줬다고 합니다. 소스 코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한화디펜스에, 현대중공업에, 풍산금속에 모든 방위산업체의 내부를 해커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를 주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보달에서 만났던 김정은에게
이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삭제해 버렸으니 안심하고 가지고 가셔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헛소리를 미국의 국가안전국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에서는 문재인의 모든 대화 내용을 이미 그들의 발달된 선진 기법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의 대화 내용을 100% 녹취하였고, 그를 통해서 문재인이 확실하게 노스코리아의 에이전트가 맞구나라는 것을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USB 안에는요, 대항목만 1,7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정원을 나온 지가 지금 10년도 훨씬 넘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대북 첩보망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문재인이가 가져다 준 그 다음 해 2019년도에 그 USB를 복사를 해서 북의 소위 말하는 공작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에서 저의 후배라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 자료가 넘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USB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린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냐? 서훈이가 2018년도 4월 27일 문재인이 판문점을 갈 때 서훈이라는 자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서훈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성공회대의 교수인 정해구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국정원 발전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하는 TF를 만듭니다. 그 안에는 민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비밀 취급 인가도 없는 빨갱이스럽고 간첩보다 더한 자들에게 바로 국정원의 비밀 창고를 활짝 열어서 비밀 서버를 열어서 온 간첩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간첩이 아니라 간첩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죠. 그런 놈들에게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그러니까 저도 비밀 활동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했는데 그 자료들도 아마 다 공개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비밀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북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작관들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하겠습니까? 중국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가려도 안 가겠지만요. 자, 어지간에 그런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자가 바로 서훈과 당시 TF 팀장이었던 정해구라는 사람입니다. 정해구 씨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조국이 어디냐고. 당신의 조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 정해구 씨의 답을 듣는 순간에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러면 저 서훈이라는 자가 북에 보낸 USB에 그 1,700개가 넘는 대항목을 다 집어넣어서 꼬깃꼬깃 잡아넣어서 북에다가 대한민국의 지적 재산을 보냈는데 또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군대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보냈는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국정원 내부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USB를 제작했을까요? 아니면 제3지역에서 국정원 울타리 바깥에서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바깥에 안가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어디에? 국정원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서훈과 그 일당들이 그 짓을 충분히 했겠죠. 자, 저 서훈이라는 사람은요, 비록 서울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들어오기 위해서 4대 국민윤리교육과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그런 데를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아마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모양이죠. 농대를 가고 싶어도 농대에 있는 문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농업경제학과, 농경제학과인데 거기는 경제학과랑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농경제학과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서훈이의 실력으로는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도 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선택한 게 아마 4대, 응? 4대
소위 말하는 그것도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국민윤리 교육학과. 그러니까 국민윤리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로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지금 서훈이 같은 경우는 북쪽의 우리 공작원들 얘기가 우리가 완벽하게 포섭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흡수한 아이다. 우리가 완전히 포섭한 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자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서훈이한테 핸드폰으로 보내겠지. 어떻게 보내?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끔찍한 일을 지금 저자들이 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자, 그것만 있느냐. 국정원에서 우리 대북 내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작원, 소위 해서 협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조자들을 서훈이가 데려다 쓴 차장이 있어요. 김상균이라고. 그 김상균이는 회사를 제대하고 나갔어. 나간 자를 다시 불러들인 거야. 근데 이 자가 정신병 경력이 있대. 무슨 조현증인지 뭔가 있대. 그래서 수없이 이상 발작 증세를 벌이는데도 그런 자를 불러다가 쓴 거야. 그리고 그 자가 차장을 하면서 김상균이 대북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사업국에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 팀을 차장 밑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에 있는 주요한 정보를 다 출력을 했다는 거지. 얼마 전에 신문기사도 나왔죠. 그 출력했던 놈이 현재 그 사업국에 지금 국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열어봤다, 출력을 해봤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북쪽에 그 우리 협조자들 명단을 건네주기 위해서 그걸 뽑았던 거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신원이 다 공개되어 버렸던 것이죠. 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종찬이가 국가정보원장을 오면서 이름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국정원? 무슨 국정원이야? 국가정신병원이란 뜻이야? 뭐야? 이러면서 우리 공작관들은 그 바뀌어진 이름에 대해서 김대중이나 이종찬이의 정말 그런 그 박식함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었죠. 자, 이런 식으로 김대중 시절에도 한번 일제히 우리 협조자들을 갖다가 북쪽에다 명단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는데, 자, 문재인 때 들어와서 또다시 그들의 조국인 평양, 북한 괴뢰 집단들에게 이 협조자들의 명단을 다 건네줌으로써 대북 첩보망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북 첩보망이 복구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죠. 그래서 몇백 명이 달려들어도 입수하지 못하는 거를 지금 저 혼자서 입수를 해서 제가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저는요, 돈으로 가성비를 비교해 볼까요? 제가 퇴직한 후에 저는 딱 20년 몇 개월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많지 않아요. 2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 1년 해봤자 얼마예요? 한 2,500만 원이나 될까?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 5급 사무관이라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여기서 또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되니까 하더라도 제가 1년 동안 받는 거에 몇 배가 되겠죠. 응? 몇십 배가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잘. 그러면 1인당 따져봐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대북 정보를 지금처럼 수집한다. 지난번에 홍장한이 같은 그 망할 놈이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헛짓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런 식으로 조직이 썩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서훈, 문재인, 그리고 서훈이 데리고 온 김상균, 이런 아이들에 의해서 국가의 기강이 훼손되고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